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세법 강의를 하고 있는 양소영 회계사고요. 자, 이번 시험 있죠? 7급 국가직 세법 요 기출문제를 풀이하는 해설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험은 조금은 어려웠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약간 세부적인 규정들 그런 것도 좀 많이 나와가지고 조금 어렵긴 했지만 그래도 또 난이도를 보면 어떤 문제는 조금 어려웠긴 했어도 또 대부분의 문제들은 기본적인 내용들 원래 기본적인 기출문제에서 많이 물어봤던 주제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것만 잘 맞추셔도 사실은 충분한 점수를 맞고 합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게 세법이 규정이 엄청나게 많다 보니까 무한대거든요. 그렇다 보니 세부적인 규정이 한두 문제 정도는 건드려질 수가 있는 거고요. 뭐 100점 방지용으로 한두 문제 정도는 출제가 매번 되고 있어요. 근데 그 문제를 못 맞추더라도 합격에는 전혀 대세에는 지장이 없거든요. 기본적인 문제를 실수 없이 칼같이 맞추시기만 하면 충분하고도 남는 점수 그걸 얻고 합격을 하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문제 풀이 과정은요.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문제를 풀어보고 나서 그 다음에 해설 강의를 들으시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꼭 스스로 한번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해설 강의를 들으시길 권해드립니다. 꼭 반드시 풀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해설 강의는 여러분들이 풀어보셨다라는 전제로 조금 빠르게 스피디하게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죠. 먼저 1번 문제. 국세기본법 상의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기산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옳지 않은 거 묻는 문제는요. 틀린 지문 그것만 체크해가지고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이 틀린 지문이고요. 이 어렵지 않은 문제였죠. 과세 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 경정, 수시, 부가 결정하는 경우 납세 고지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법정 신고 납부 기한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이건 결정, 경정하는 그런 세액이잖아요. 만약에 신고로서 납세 의무가 확정이 되는 그런 세금이었다라고 하면 그때는 법정 신고 기한의 다음 날이죠. 근데 결정, 경정, 수시부가 결정한 경우에는요. 고지에 따른 납부 기한의 다음 날이죠. 고지에 따른 고지서가 보내지는 경우이기 때문에 고지에 따른 납부 기한의 다음 날부터 소멸시효가 기산이 되는 겁니다. 신고하는 세목이 아닌 거니까 요거는 쉬운 문제였어요. 넘어가죠. 자, 2번 문제 기간과 기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3번. 요 옳은 것은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요 미리 이렇게 신청을 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납부기한 만료일 10일 전에 연장 신청을 했으면 좀 미리 한 거니까 혜택을 좀 주고자 하는 겁니다.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하면요. 그냥 10일이 되는 날에 기한 연장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요거는 되게 빠르게 원래는 3일 전까지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요 기한 만료일 3일 전이 아니라 10일 전에 아주 미리 신청을 하면 이런 혜택을 좀 주고자 하는 거죠. 자동으로 승인된 것으로 본다. 요거는 맞는 지문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가 전부 다 틀린 지문인데 왜 틀렸는지 그거 체크해 드릴게요. 동그라미 1번. 우편으로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그 신고서가 도달한 날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요거는 제출, 납세자가 제출하는 거예요. 그럼 납세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되어 있죠. 발신주의예요. 발신주의. 그래서 세법 법문구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요거 도달주의가 아니라 발신주의라 가지고 얘는 우편 날짜 도장. 우편 날짜 도장이 찍힌 날. 이때 신고된 것으로 보는 거죠. 찍힌 날. 발신주의의 컨셉이요. 근데 지금 지문이 도달주의라고 나와가지고 틀린 지문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보시면요.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기한 만료일에 요 국세정보통신망의 장애로 가동이 정지돼서 전자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장애가 복구되어 신고할 수 있게 된 날에 다음 날을 신고기한으로 하죠. 다음 날이 쏙 빠졌죠.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됐죠. 다음 날. 요것도 우리 매번 보던 그런 지문이었죠. 매번 나오는 그런 지문이에요. 다음 날 꼭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리고 동그라미 4번. 납세 고지서를 송달한 경우에 송달한 날에 이미 납부 기한이 지난 때는 그 도달한 날에 납부 기한으로 한다. 요 송달 지연의 경우를 얘기하는 건데 송달 지연의 경우에는 그래도 14일의 여유를 주죠. 그래서 도달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 요건 지금은 일반적인 송달을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납기 전 징수 사유가 있다라고 하면 그때는 14일의 여유를 안 준다고 했죠.
그래서 그때는 이렇게 도달한 날에 이미 납부기한이 지났으면 그 도달한 날에 납부기한으로 합니다. 근데 지금 요 지문에는 납기 전 징수사유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일반적인 송달 지연을 얘기하는 거고요. 일반적인 송달 지연의 경우에는 2주 정도의 여유를 주는 거예요. 14일이 지난 날 그때를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으로 하고 있죠. 14일이 안 들어가가지고 틀린 지문이 되는 거죠. 자, 넘어가죠. 3번 공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요 국세 징수법 문제고요. 답은 3번. 낙찰이 될 가격에 입찰을 한 자가 둘 이상일 때에는 재공매를 한다? 요게 틀렸고요. 요게 틀린 이유는 이렇게 2명 이상이면요. 그 경우에는 즉시 추첨을 통해서 추첨을 해서 낙찰자를 정해요. 추첨으로 정한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추첨으로 정하기 때문에 재공매를 하진 않습니다. 재공매를 하면 또 번거롭잖아요. 재공매는 이런 입찰자가 아무도 없거나 매수 희망자가 없는 경우, 그 경우에 재공매를 하는 거거든요. 살 사람이 없는 경우, 그때 재공매를 하는 거예요. 다시 공매하는 것은 살 사람이 없는 경우고, 이건 살 사람이 있잖아요. 살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재공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2명 이상이다라고 하면 추첨으로 바로 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됩니다. 넘어가죠. 자, 4번 부가가치세법 법령상 과세표준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3번이에요. 요 용기 또는 포장을 반환할 것의 조건으로 반환 조건이 있는 거죠. 그 용기 대금 포장 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용기 대금과 포장 비용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요 반환 조건이 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용기 대금 뭐 받은 거가 있다라고 해도 어차피 얘는 나의 매출액이 될 수가 없는 컨셉이죠. 과표에 포함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용기를 판 게 아닌 거죠. 요거는 돈을 받을 거예요. 어차피 용기를 받을 용기를 다시 반환을 받는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그 용기 대금 포장 비용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게 맞는 지문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 다 틀렸죠. 나머지 보시면요. 이게 1번, 2번, 4번이 틀렸습니다. 이게 맞는 문구고요. 요거는 반환 조건이 있다 보니까 요거 공제한 금액으로 공급하면요. 용기를 판 게 아니니까 그 금액은 포함하지 않는 거고요. 대손 금액. 요거는 제가 공제하지 말 것 해가지고 외우자고 했죠. 장하다라고 해가지고 장하다, 공제하지 말 것. 장이 뭐죠? 판매 장려금, 공제하지 말 것, 과세 표준에서 빼지 말라는 거죠. 하는 뭐죠? 하자 보증금. 요 대가 뭐죠? 다가 요 대에서 요 앞부분 요렇게 발라낸 거예요. 다 대손금. 대손금이에요. 여기 대손금이 지금 나온 거잖아요. 대손금. 요게 대손금. 대손금은 과세 표준에서 공제하지 말 것이에요. 공제하지 않는다인데 지금 공제한다라고 나와가지고 이게 틀린 지문이 되는 거죠. 끝문구가 잘못되어 있는 거고요. 다만 대손세액 공제라고 해가지고 매출세액에서 세액은 빼주죠. 매출세액에서 세액은 빼주지만 과세 표준에서는 공제해서는 안 돼요. 이게 틀렸고, 그 다음에 요것도 동일 4번 또 보시면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요게 판매 장려금이죠. 요것도 과세 표준에서 공제한다, 이게 틀렸죠. 공제하지 아니한다가 돼야 돼요. 끝문구가 틀렸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공급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지체되었음을 이유로 받는 연체이자. 요거는 물건값하고는 별도죠. 별도로 받는, 돈만 받는 케이스라 가지고 과세 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게 전부 다 틀린 문구가 되죠. 이게 공제하지 않는다. 이것도 공제하지 않는다가 돼야지 맞는 지문이 되는 거고요. 얘 같은 경우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돈만 받은 케이스에 들어가다 보니까 연체이자는 물건값이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과세 표준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동그라미 3번이 맞는 지문. 어렵지 않았죠? 자, 이제 5번 보도록 하죠. 세무조상권 남용 금지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답만 보죠. 답은 동그라미 2번. 과세 전 적부 심사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어 행한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에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의 조사를 넘어 같은 세목,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있다. 원래 원칙적으로 같은 세목, 같은 과세기간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할 수 없는 것인데 예외적으로 몇 가지는 재조사가 가능해요. 이렇게 과세는 적부심사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돼가지고 재조사 결정에 따라서 재조사를 하면요. 그때도 재조사가 가능하긴 한데 문제는 요 안에 요 문구가 틀렸어요. 이게 틀린 지문.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의 조사를 넘어. 요게 틀렸죠. 이거는 뭐 뉘앙스만 봐서도 이 세무조상권을 남용한다는 느낌이 들죠. 남용이 지금 금지가 돼야 되는 것인데 남용한다는 느낌이 들죠. 요거는 조문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에 한해서 범위에 한하여 재조사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이걸 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넘어서 막
조사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 조사권은 좀 남용하는 그런 개념이 되기 때문에 넘어서는 안 돼요. 요거 범위에 한해서 그 제한적으로 재조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틀린 지문이 되는 거죠. 넘어가죠. 이제 6번 국세 환급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이것도 매번 나오는 그런 지문이 나왔어요. 답은 동그라미 3번. 자, 상속세 같은 경우 물납이 허용이 되죠. 상속세는 물건으로 납부하는 것이 허용이 되는 것인데 그 부가의 전부 일부를 취소하거나 감액하는 경정 결정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납 재산으로 환급, 요거까지 맞아요. 요까지는 맞는데 국세 환급 가산금, 요거 이자를 얘기하는 거죠. 환급금을 줄 때 요 더해서 주는 이자를 얘기하는 거고요. 요것도 지급해야 한다. 요게 틀렸죠. 요게 틀렸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국세 환급 가산금 요 이자는요 지급하지 않는다는 거죠. 물납 재산으로 환급하면요 그때는 이자는 지급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돈으로 이렇게 납부를 했다가 이걸 환급할 때는 돈은 예금에 예치해가지고 국가가 이자를 먹을 수가 있죠. 그렇다 보니까 이걸 환급해야 된다라고 하면 요 이자를 국가가 먹었으니까 그거만큼은 또 보상을 해주는 차원에서 국세 환급 가산금을 지급을 하죠. 그런데 물납재산은요 건물로 납부를 한 거야. 건물로 납부했는데 그 건물을 다시 돌려준다고 했을 때 건물은 예금에 예치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죠. 국가가 먹은 이자가 없는데 이자를 돌려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물납 재산으로 환급하는 경우에는 꼭 기억하자고 했죠. 국세 환급 가산금은 절대 지급하지 않는다는 거 매번 나오던 그런 지문이 나온 겁니다. 자, 넘어가죠. 7번 문제. 소득세법상 세액 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것도 어렵지 않았죠. 동그라미 4번이 틀린 지문이고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한하여 특별세액 공제를 적용하므로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특별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여러분들이 특별세액 공제하고 특별소득공제 그거 좀 구분하셔야 돼요. 특별소득공제라는 게 있고요. 특별소득공제라고 해서 소득에서 빼주는 거 보험료 공제, 주택자금 공제 그런 게 있죠. 그거랑 특별세액 공제 이거 구분하셔야 돼요. 특별소득공제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요거는 오로지 근로소득자만 해준다. 특별하게 근로소득자한테만 해주는 거 그렇게 말씀드렸고 근데 특별세액공제는 그렇지 않거든요. 이게 항목별 세액공제하고 표준세액공제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 그리고 기부금 세액공제 그런 항목별 세액공제와 표준세액공제를 얘기하는 건데 요거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에게 좀 많이 해주는 컨셉이었죠. 근로소득이 있다라고 하면 있으면 많이 해준다. 근로소득이 없다라고 하면 좀 적게 해준다. 그렇게 나뉘었죠. 그러니까 근로소득이 있는 자한테만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근로소득이 없다라고 하면 해주긴 해주는데 항목별 세액공제 중에서 뭐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 이런 건 안 해주고 기부금 세액공제 그런 것만 해주고 그런 식으로 좀 적게 해주는 컨셉이었어요. 적게. 표준세액공제 같은 경우에도 근로소득이 없으면 표준세액공제가 7만 원이죠. 뭐 성시사업자는 12만 원. 근로소득이 있으면 표준이 13만 원. 이런 식으로 금액이 좀 커져요. 그래서 근로소득이 있으면 좀 많이 해주고 근로소득이 없으면 적게 해주고. 근데 지금 특별 세액공제가 나왔잖아요. 세액공제 같은 경우는 근로소득이 없는 자에게는 안 해준다? 안 해주는 게 아니에요. 해주긴 해주는데 조금 제한적으로 적게 해주는 그런 컨셉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겠죠. 넘어가죠. 자, 8번입니다.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결손금, 이월 결손금 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으로만 묶은 거. 자, 옳은 것만 묶고 있고요. 이 답은 동그라미 2번 기억 디귿이거든요. 기억하고 디귿. 요게 맞는 지문이 되겠고 니은 디귿은 틀렸어요. 자, 이게 어디가 틀렸는지 그런 것만 좀 체크해 드릴게요. 자, 요 같은 경우에는 기억하고 디귿이 맞는 지문이고 잠깐만요. 자꾸 자, 요게 리을이 틀린 지문이죠. 요거에 대해서 이제 틀린 지문은 체크해 드릴게요. 뭐 기억은 뭐 맞는 지문이죠. 사업자, 요 부동산 임대업은 제외하되 주거용 건물 임대업은 포함을 하고 얘가 빚이 기록한 장부에 의해서 사업소득금액 계산할 때 결손금 발생했다라고 하면 근, 년, 기, 2배 요 순서 아시죠? 2배 순서에서 공제를 한다. 결손금 공제 규정이 나왔고요. 이거 맞는 지문이고 디귿도 보시면 결손금, 이월 결손금 공제할 때 종합과세되는 배당소득, 이자소득이 있으면 그 배당소득, 이자소득 중 기본세율 적용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그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공제 여부, 공제 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에요.
이게 혹시라도 여기 자리에 원천징수 세율 적용분이 나오면 틀린 지문이 되겠죠. 원천징수 세율 적용분은 분리과세 효과가 나는 거라 가지고 종합과세가 되더라도 있어도 없는 것처럼 취급한다고 했죠. 분리과세 효과를 살려주기 위해서 종합과세 소득에 들어가 있어도 없는 것처럼 취급해서 거기서는 결손금을 공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천징수 세율 적용분은 결손금 공제 불가 구간이고 기본 세율 적용 구간은 공제가 가능하긴 한데 공제 여부와 공제 금액을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기본 세율 적용분이 나왔기 때문에 정확하게 맞는 지문이 나온 거고요. 니은하고 리을은 틀렸죠. 보시면요.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이율 결손금은 해당 과세기간에 부동산 임대업의 소득 금액에서만 공제한다. 여기는 맞는데 가로 안에 문구를 보시면 주거용 건물 임대업 포함이라고 되어 있죠. 주거용 건물 임대업 같은 경우에는 얘는 일반적인 사업소득처럼 이율 결손금 이런 거를 타소득에서 근로소득, 연금소득 여기서 공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포함이 아니라 제외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는 거고요. 리을 같은 경우에도 결손금, 이율 결손금을 공제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결손금이 발생하고 이율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에 이율 결손금을 먼저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자, 단기 결손금이 있고 이월된 결손금, 과거로부터 이월된 결손금이 있다라고 하면 순서가 어떻게 되죠? 단기 결손금이 먼저예요. 요게 먼저고요. 단기 발생한 거, 그게 먼저고 그 다음에 이월 결손금을 처리하거든요. 단기분부터 처리하는데 지금 순서가 잘못되어 나왔죠. 이월 결손금 먼저 처리하고 그 다음에 단기 결손금 그런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틀렸어요. 순서를 바꿔서 나온 거죠. 역으로. 단기 결손금을 먼저 타소득에서 공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월 결손금을 공제를 하는 겁니다. 단기 거부터 처리한다는 거. 요 순서 아시죠? 일반 사업소득의 결손금 그거부터 처리하고요. 정확하게 순서는 그 다음에 일반 사업소득의 이월 결손금 처리하고요. 제일 후순위가 뭐죠? 부동산 임대업의 이월 결손금. 그리고 부동산 임대업의 이월 결손금은 타소득에서 공제할 수가 없고요. 자기 자신의 소득에서만 공제한다. 그 순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 했죠.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넘어가죠. 이제 9번 문제. 양도담보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건 되게 쉬운 문제예요. 동그라미 4번이 틀렸죠. 부가가치세법 영상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은 제하의 공고로 본다. 양도담보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양도담보 이게 틀렸는데 양도담보라고 하면 형식은 양도의 형식을 띠고 있어요. 형식은 양도의 형식이라 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준다고 했죠. 그런데 실질이 뭐라고 했죠? 실질은 담보라고 했죠. 실질이 담보예요. 그래서 뭘로 본다? 담보예요. 그냥 담보로 제공한 거니까 물건 판 게 아니죠. 그 제하의 공급으로 본다, 보지 않는다. 보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나와야지만 제대로 된 지문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틀린 지문 넘어가죠. 이제 10번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답은 동그라미 3번. 요거 개정된 문구가 나왔네요. 국립대학 법인 같은 경우에 요거 같은 경우에 국립대학 법인 같은 경우에는 얘는 국세기본법상 납세 의무 같은 경우에 2020년에 개정된 내용이거든요. 이 전환 국립대학 법인이 해당 법인의 설립 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른 교육, 연구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외의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 자 여기서는 이 문구 때문에 틀린 거예요. 사실은 요 지장이 없는 범위 외의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 요 말이 좀 틀렸어요. 요거에 납세 의무를 적용할 때 전환 국립대학 법인을 별도의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고 국립대학 법인으로 전환되기 전에 공립학교로 본다. 이건 좀 혜택을 주고자 그냥 공립학교로 봐준다. 이게 원칙이거든요. 원칙은 얘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전환하기 전에 그냥 학교로 봐주겠다. 그게 원칙이에요. 국립학교 이번 연도에 개정돼서 들어온 문구고요. 공립학교로 본다. 학교로 본다. 법인으로 보지 않고 그냥 학교로 본다. 그게 원칙이에요. 혜택을 좀 주고자 하는 거고요. 납세 의무의 범위가 좁아지는 거죠. 국립학교로 본다. 근데 예외적으로 요 전환 전에 국립학교로 보지 않고 국립대학 법인으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법인으로 보는 경우. 국립대학 법인으로 보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요 경우예요. 예외적으로 이렇게 교육, 연구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외의, 외라고 돼 있잖아요.
범위 외의 지장이 있다는 뜻이에요. 지장이 없는 범위 외라고 했으니까 지장이 있다는 거예요. 교육 연구 활동에 좀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 거 안 하고 그걸 안 하고 수익 사업을 막 하고 있다는 거죠. 맨날 우유 팔고 막 이런 식으로 수익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교육 연구 활동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뜻이에요. 그 지장이 없는 범위 외라고 했으면 이거를 지장을 초래하는 그런 범위의 수익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혜택을 박탈하거든요. 그때는 법인으로 봐가지고 납세 의무의 범위를 좀 정하겠다라는 거라 가지고 요 예외가 이런 범위 외 연구 활동 지장이 없는 범위 외의 수익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해가지고 원래는 원칙은 이 국립대학 같은 경우에는 조금 혜택을 주고자 별도의 법인으로 보지 않고 그냥 전환 전에 학교로 좀 봐주는 거죠. 학교로 보면 납세 의무 범위가 좀 좁아져요. 그래서 혜택이 좀 들어가는 건데 이렇게 예외적으로 좀 지장을 초래하는 그런 수익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요. 예외적으로 그냥 별도의 법인으로 봐가지고 납세 의무가 조금 더 넓어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개정된 문구가 그대로 나온 건데 요거 가로 안에 문구 예외 케이스가 나옴으로써 요게 틀린 지문이 된 거죠. 예외 케이스, 요 범위 외 수익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절대 전환 전에 국립대학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 조금 세부적인 규정까지도 건드린 거예요. 근데 개정된 문구 바로 집어넣은 거죠. 자, 넘어가도록 하죠. 이제 11번 부가가치세법상 부수제하 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뭐 이것도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또는 4번이 틀렸거든요.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주된 사업과 관련해서 주된 제하의 생산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제하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자, 이게 사업과 관련된 거잖아요. 사업에 부수되는 거. 이게 거래에 부수되는 부수제하 용역이 있고요. 그리고 사업에 부수되는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사업에 부수되는 거. 사업에 부수되는 게 이게 뭐 일시 우연적 공급, 부산물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겠죠. 거래에 부수되는 것은 뭐 대가 관계가 있는 거, 같이 대가를 받는 거, 공급 관계가 있는 거, 같이 공급하는 거.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 거래에 부수되는 것과 사업에 부수되는 것이 이게 근본적인 차이가 있죠. 거래에 부수되는 것은 이게 독립된 거래로 보지 않아요. 독립된 거래로 보지 않는다. 별도의 거래가 아니라 하나의 거래라는 거죠. 아이스크림 팔 때 드라이 아이스 넣어주고 숟가락 넣어주고 그냥 손으로 막 퍼먹을 수 없으니까 숟가락 넣어줘요. 이거는 거래를 같이 하는 거죠. 숟가락 따로 팔고 아이스크림 따로 팔고 그런 게 아니라 아이스크림이 주된 제하고 거기에 부수되는 제하인 아이스크림 숟가락을 넣어주는 껴서 파는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요거는 독립된 거래가 아니라고 했지만 사업에 부수되는 것은 독립된 거래라고 했죠. 별도의 거래예요. 별도의. 여기서는 지금 뭐가 나온 거냐면 부산물이 나온 거야. 주된 제하의 생산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제하. 요거는 복숭아 통조림을 파는데 복숭아 통조림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복숭아 씨가 나오죠. 복숭아 씨도 갈아가지고 퇴비로 쓸 수 있거든요. 복숭아 씨도 팔 수가 있는데 이거를 복숭아 통조림 팔 때 복숭아 씨를 막 껴서 파느냐? 껴서 팔진 않죠. 하나의 거래가 아니잖아요. 별도의 거래죠. 요거는 껴서 팔게 되면 이게 소비자가 이상하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복숭아 통조림을 막 주는데 복숭아 씨도 가져가세요. 이러면 이거 왜 주는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전혀 껴서 팔 이유가 없어요. 따로 파는 거죠. 소비자도 다르죠. 복숭아 통조림 사가는 사람 따로 있고 복숭아 씨 사가는 사람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아예 거래 자체는 별도라는 거예요. 거래는 별도, 독립되어 있다 이 말이 거래가 별도라는 거죠. 하나의 거래가 아니라 두 개의 거래,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별도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얘는 별도의 공급 맞거든요. 그래서 별도의 공급으로 본다라고 끝나야지만 맞는 지문으로 바뀔 겁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에요. 넘어가죠. 12번 국세징수법 상의 납기 전 징수 사유와 교부 청구 사유에 공통으로 해당하는 것은? 자, 요거는 외우시라고 했죠. 이거는 무조건 외워주셔야 돼요. 답은 경매가 시작된 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공통된 사유는요. 체납처분. 요거 외우셔야 돼요. 강제집행. 제가 요거는 필수적으로 암기를 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강제집행, 어음거래 정지 처분. 그리고 경매가 시작된 때, 법인이 해산한 때. 자, 요게 공통된 사유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경매가 나온 거죠. 경매. 요거는 필수적으로 암기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었어요. 납기 전 징수 사유하고 교부
청구 사유 공통되는 것이 경매가 시작된 때거든요. 그 동그라미 3번하고 4번은요. 요거는 납기 전 징수 사유에만 해당하죠. 그래서 지금 뭐 이거를 표로 한번 만들어 보면요. 납기 전 징수 사유가 있고 교부 청구 사유가 있다. 지금 동그라미 2번이 요거 납기 전 징수 사유에도 해당하고 교부 청구 사유에도 해당하는 거고요.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된 때, 그리고 납세 관리는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게 된 때, 요거는 납기 전 징수 사유에만 해당하죠. 요 두 개 다. 교부 청구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아요. 그리고 동그라미 1번은 뭘까요? 국제 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 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이건 납기 전 징수 사유도 아니고요. 교부 청구 사유도 아니죠. 이건 어디에 나오죠? 징수 유예 사유거든요. 징수 유예 사유. 그래서 요거랑은 아예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요 문제에서 물어봤던 것은 이걸 물어본 거죠. 둘 다 해당하는 거. 둘 다 해당하는 거. 그래서 요 3번, 4번은 납기 전 징수 사유에만 해당하고 교부 청구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아가지고 맞는 지문이 아니고요. 동그라미 2번이 경매가 시작된 때가 납기 전 징수 사유이면서 교부 청구 사유라 가지고 맞는 지문이죠. 요거는 자주 나온다고 제가 필수적으로 암기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요거를 잘 제 말을 듣고 암기를 하셨다면 맞추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넘어가죠. 이제 13번 소득세법 법령상으로 시행령상으로 출자 공동사업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이것도 쉬워요. 동그라미 2번이 답이죠. 출자 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의 수입 시기는 언제죠? 지급받은 날? 아니죠. 과세기간 종료일이죠. 얘는 사업소득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했죠. 사업에 피가 흐르고 있다고 했죠. 이름은 배당소득이긴 해요. 근데 사업소득처럼 과세를 하고 있고요. 수입 시기도 사업소득과 동일하게 되어 있어요. 과세기간 종료일. 그 공동사업장에서 이제 총수입 금액, 필요경비, 그게 확정이 되는 그 과세기간의 종료일에 이미 이 배당소득이 생긴 것으로 본다라는 거죠. 요게 수입 시기예요. 요거는 뭐 어렵지 않은 문제였고요. 14번 보죠. 입금의 계산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4번. 각 사업년도 소득으로 이미 과세된 소득은 내국법에 내 각 사업년 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입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요게 과거 조문상의 표현은 2월 입금의 표현이에요. 2월 입금. 과거 조문상으로는 2월 입금. 요게 2월 입금이라고 하면 좀 말이 어려워가지고 과거에는 이런 표현을 썼고요. 지금은 이런 표현을 쓰고 있진 않아요. 요거는 과거 종전에 조문상으로 이런 표현을 썼죠. 이미 과세된 것은 또다시 과세가 되면 안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중과세 문제가 생긴다고 했죠. 그래서 이미 과거에 과세가 됐어. 그러면 지금 또 수익 잡았을 때 또 입금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입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요건 맞는데 문제는 가로 안에도 이렇게 틀린 지문을 넣는 경우가 많거든요. 공무원 시험에는. 가로 안도 되게 꼼꼼하게 읽으셔야 돼요. 가로 안에 보시면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게 이제 틀린 지문인데 법인세법과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소득은 제외한다? 요거는 과거에 내가 비과세 해줄게 라고 한 거예요. 그럼 그 비과세 효과를 살려주려면요. 그러면 지금 와서 입금이 되면 돼요, 안 돼요? 자, 과거에 비과세 하기로 했어요. 근데 수익 잡았어요. 그게 입금이 되면요. 그러면 과거에 비과세 하기로 해놓고 비과세야, 과세 안 할게. 그리고 지금 와가지고 입금이 되면 과세할 거야가 돼가지고 이중인격이 되는 거죠. 배반 행위를 하는 거, 배반 행위. 비과세 해줄게 라고 해놓고 과세할 거야 이러면 이중인격이잖아요. 그래서 비과세된 거, 과거에 비과세되거나 면제된 소득까지 포함하도록 되어 있어요. 포함. 이것까지 포함해가지고 이걸 또 수익 잡으면 이거를 입금으로 보지 않겠다는 거죠. 과거에 비과세 하기로 해놓고 지금 입금으로 봐가지고 과세를 하면 이중인격, 완전 배반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과세 된 것도 마치 과세가 된 것처럼 비과세 돼가지고 과세가 되진 않았죠. 그렇다고 해도 마치 과세가 된 것처럼 봐가지고 그것까지 포함한다는 거죠. 포함해서 지금 수익 잡으면 입금 아니야. 그렇게 비과세 혜택이라는 것을 살려주고자 하는 겁니다. 요 가로 안의 문구가 틀렸습니다. 넘어가죠. 이제 15번 신고 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답은 동그라미 1번. 니은만 지금 맞는 문구가 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틀렸고요. 이것도 설명드릴게요. 왜 틀렸는지. 자, 요거 보면요. 틀린 문구.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는 법인의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 기한은 각 사업년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다.
이 법인의 경우에는 외관 법인은 성실신고 확인서 이런 거 제출의 의무가 없어요. 외부 감사를 받고 있으니까 굳이 성실신고 확인을 받을 필요는 없죠. 그런데 외부 감사를 받지 않는 법인으로서 일정 요건을 만족시키는 법인, 뭐 소규모 법인이라고 해가지고 접대비 한도를 반땅만 주는 법인 있죠. 접대비 한도를 50%만 주는 부동산 임대업을 막 주업을 하는 그런 법인 같은 경우에는 성실신고 확인서 이런 걸 좀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고요. 이거는 또 회계사, 세무사한테 성실신고 확인을 받아야 돼요. 그럼 시간이 좀 필요하다 보니까 원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기한은 각 사업년도 종료일이 속한 달에 말일로부터 3개월이지만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해야 되는 법인은요. 1개월 더 줘가지고 4개월이에요. 4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4개월인데 3개월로 나와가지고 틀린 지문이 되었습니다. 그 디귿 같은 경우에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아야 하는 내국 법인이 감사가 종결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결산이 일단 확정이 돼야지만 당기 순이익 확정이 되고 가산 조정, 차감 조정해서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그걸 구해서 세금 신고를 하는 거죠. 근데 감사가 지금 종결이 안 돼가지고 결산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신고 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연장을 해줘요. 이때는 감사가 확정이 안 됐으니까 당기 순이익을 모르죠. 당기 순이익을 모르면 원래 당기 순이익에서 출발해가지고 각사 소득을 구하잖아요. 이것도 지금 몰라. 과표도 몰라. 그러면 신고를 못 하잖아요. 연장을 해주는데 여기서 뭐가 틀렸냐면 그 신고 기한은 1개월 범위 안에서 연장을 해줘요. 2개월 아니고요. 1개월이죠. 단순히 이런 거 좀 장난쳐가지고 틀린 지문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연장을 해주긴 해주지만 1개월이라는 거. 그리고 리을 같은 경우에도 이 중간연합 관련인데 사업연도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학교법인이 나왔죠.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은요. 얘는 중간연합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학교법인은 일반적으로 요 중간연합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없어요. 학교법인. 뭐 이런 사립학교법인 하고요. 뭐 서울대학교라든지 뭐 산학협력단이라든지 인천대학교 이런 데는 아예 중간연합 의무가 없거든요. 그 학교법인이 좀 좋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학교법인은 중간연합 의무를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요거 때문에 틀린 문구예요. 그래서 학교법인이 원래부터 중간연합 의무가 없는데 요게 중간연합 의무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틀렸죠. 자, 이렇게 해서 15번도 풀어봤고요. 넘어가죠. 16번 심사와 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으로 묶은 거. 답은 동그라미 3번 니은하고 디귿이 맞는 지문이 되겠고 또 틀린 지문은 왜 틀렸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니은 디귿을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 것인데 감사원법에 따라서 심사 청구를 한 처분이나 심사 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처분의 취소,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없다. 요거는 이미 감사원법에 따라서 심사 청구를 했죠. 그러니까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 청구, 심판 청구가 있고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 청구가 따로 있거든요. 그 셋 중에 하나 선택이라고 했죠. 그 셋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가 있지 이거를 했는데 또 다른 걸 할 수가 없잖아요. 요거에 대해서 이미 결론이 났어. 결론이 났는데 그거를 막 처분 취소해 주세요라고 국세기본법에 따라서 또 심사 청구를 한다든지 또는 심판 청구를 한다든지 그런 거 불가하죠. 그래서 청구할 수 없다? 맞는 지문이에요. 그리고 국세청장은 심사 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좀 적합하지 않아가지고 보정은 이제 보충해서 정정한다 이런 뜻이에요. 보충해서 정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요. 20일 기간을 정해가지고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요. 보충해서 정정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하죠. 20일도 다 맞는 표현이고요.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습니다. 약간의 오타 이런 거는 금방 보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맞는 지문이고 기업 같은 경우에 왜 틀렸냐면 이거 제가 항상 강조를 드렸던 부분이에요. 심사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돼서 행한 재조사 결정. 이거 엄청 많이 나온다고 했죠. 또 나온 거예요. 매번 나오던 지문이었어요.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사 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재조사 결정이 아주 특이한 거라고 했죠. 얘 같은 경우에 원래 심사 청구나 심판 청구 이런 걸 한번 거친 거예요. 그 납세자의 주장에 좀 이유가 있다. 그래서 좀 더 살펴봐라 라고 결정낸 게 재조사 결정이거든요. 인용 결정이 하나라고 했죠. 인용 결정이 하나인데 100% 인용을 한 건 아니에요. 네가 맞다 이런 식으로 100% 인용을 한 건 아니고 네가 맞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약간 90% 인용을 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조사를 한 번 더 해봐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재조사 결정을 한 거죠. 근데 납세자가 맞다라고 결론이 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거죠. 납세자가
주장하는 바가 이게 맞지 않다라고 결론이 난 거예요. 그럼 납세자는 또 권리 구제를 하기 위해서 행정소송으로 갈 수가 있는데 행정소송으로 갈 때 요거는 약간 애매하죠. 심사, 심판 청구를 통해서 100% 인용 결정이 난 게 아니라 가지고 제조사 결정으로 인해서 내가 행정소송으로 갈 때는요. 두 가지 옵션이 있다고 했죠. 이때는 심사, 심판 청구를 거쳐서 행정소송으로 가도 되고요. 이미 심사, 심판 청구를 거친 거 아니냐 그렇게 봐가지고 행정소송으로 바로 갈 수도 있어요. 두 가지가 다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항상 강조를 드렸습니다. 이 제조사가 엄청나게 특이한 거라 가지고 얘는 심사, 심판 청구를 아예 안 거친 걸로 한번 보고요. 안 거친 걸로 보면은 이걸 거쳐야지만 행정 심판 전치주의에 따르면 이걸 거쳐야지만 행정 소송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이거는 좀 거친 걸로 볼 수도 있지 않냐라는 거죠. 그래서 얘를 거친 것도 같고 안 거친 것도 같고 그렇다 보니까 안 거친 걸로도 한번 보고 거친 걸로도 한번 보는 거죠. 심사, 심판 청구를 아무래도 한번 거친 걸로 볼 수 있으면 그때는 굳이 이걸 또 거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바로 행정소송으로 갈 수도 있어요. 둘 중에 하나 선택이거든요. 얘는 특이하게도 이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면 돼요. 납세자가.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면 심사 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제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얘는 심사, 심판 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다이렉트로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거치지 않으면 절대 제기할 수 없다라고 나왔으니까 틀린 지문이 되는 거죠. 강조드렸던 지문이고요. 그 다음에 니을 보시면 심판 청구를 제기한 후에 같은 날 심사 청구를 제기한 경우에는 이 두 개 같이 할 수 없다고 했죠. 하나 선택해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심사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각하, 기각, 인용 요거의 개념을 아셔야 돼요. 그걸 물어본 거죠. 기각이 아니고요. 각하를 해야 되죠. 요건 심리 탈락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심판 청구를 이미 제기를 했으니까 심사 청구는 제기할 수가 없죠. 그 내용을 볼 필요가 없어요. 내용 심리를 할 필요 없이 요건 심리 탈락은 바로 각하 결정이죠. 내용 심리를 한 경우, 요건이 다 충족이 돼가지고 내용 심리를 한 경우에는 납세자 주장에 이유가 있다. 인용 결정이고 납세 주장에 이유가 없다. 그러면 기각 결정이죠. 각하는 요건 심리 탈락, 그때 각하 결정을 하는 겁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죠. 17번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으로 매입세액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답은 동그라미 1번이에요. 요거 대손세액 공제 관련인데 요게 맞는 답이고 나머지 이제 틀렸죠. 보시면 매입세액에서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사업자. 어떤 사업자? 공급자, 공급받는 자. 공급받는 자가 나왔죠. 공급받는 자가 매입세액에서 뺐으니까 매출세액에서 뺐다라고 하면 그때는 공급자가 되겠죠. 근데 매입세액이 나왔으니까 얘는 공급받는 자고요. 매입세액에서 뺐다? 그럼 나중에 요거를 변제를 하면요.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매입세액에 더한다. 이게 나오면 되겠죠. 이게 연결되면 돼요. 공급받는 자는 항상 매입세액에서 뺀다 더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매입세액이 나왔으니까 매입세액에서 뺀다 다시 매입세액에서 더한다.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야 돼요. 이게 갑자기 매출세액이 나오면 틀린다고 했죠. 매입세액 동일하게 나왔고 중간 문구도 전부 다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맞는 지문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 3, 4번은 다 틀렸죠. 이거 왜 틀렸는지 보면요. 이 같은 경우에 면세 사업을 위한 투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공제한다? 공제하지 않죠. 면세 사업 관련은 공제를 하지 않습니다. 이게 다 매입세액 불공제 사유가 나왔어요. 제가 뭐 요거는 이런 식으로 알려드리잖아요. 면세 사업 등록 접대비. 요 불공제 사유 외우시라고 했죠. 등록 접대비. 기억나시나요? 자, 면이 뭐였죠? 면이 면세사업 관련된 거. 면이 면세사업 관련된 거 매입세액 불공제 그거였고요. 그리고 세가 뭐였죠? 이게 두 가지. 세운계약서하고 매입처벌 세운계약서 합계표 그 관련이었죠. 세운계약서 미수치, 부실기재 수치, 매입처벌 세운계약서 합계표 미제출, 부실기재 제출, 매입세액 불공제 사유고요. 그리고 요거는 뭐죠? 사업과 무관한 거 사왔을 경우에 매입세액 불공제 그걸 얘기하는 것이고 등록전 매입세액 불공제, 접은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대는 뭐죠? 대지가 다른 말로 하면 토지를 얘기하는 거죠. 토지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B는 뭐죠?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이라든지 임차, 유지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예요.
구입, 임차, 유지. 그래서 요걸 얘기하는 거고요. 지금 다 불공지 사유가 나왔어요.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해가지고 건축물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했다는 거죠. 이게 토지 관련 매입세액이죠. 건축물 취득,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불공제예요. 공제를 하지 아니한다. 틀렸고요. 그 다음에 사업자가 면세 농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한 제하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되는 경우에는 면세 농산물을 공급받을 때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의제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자, 요까지 또 자연스럽고 맞는데 가로 안의 문구, 또 가로 안의 문구를 장난에 쳤거든요. 가로 안의 문구를 조심하셔야 돼요. 면세를 포기하고 영세를 적용받는 경우 포함? 면세를 포기하고 영세를 적용받는 경우는 이건 면세에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이때는 안 해준다고 했죠. 이게 면세에 피가 흐르고 있어가지고 사실 뭐 누적 효과 이런 게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 의제 매입세액 공제 그런 걸 하지 않습니다. 요거는 제외죠, 제외. 제외인데 포함으로 살짝 말을 바꿔가지고 틀린 지문으로 낸 겁니다. 가로 안의 문구에서 또 틀린 그런 문구들이 많다는 거. 그거에 여러분들이 약간 감을 가지고 요령을 가지고 문제를 푸실 때 가로 안의 문구를 좀 꼼꼼하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넘어가죠. 18번 건설 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답은 4번이죠. 자, 이거는 보세요. 건설 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에서 특정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뺀 금액. 이게 뭘까요, 이게? 건설 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에서 특정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뺀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요거를 뭐를 얘기하는 건지 아셔야 돼요. 건설 자금에서는 원래 특정 차입금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뭘 쓰죠? 일반 차입금 쓰거든요. 그래서 건설 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에서 특정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뺀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요게 칭하는 표현이 뭐냐면 일반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일반 차입금 이자. 요까지가 일반 차입금 이자를 얘기한 거예요. 건설비에서는 원래 특정 차입금을 먼저 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남은 부분은 일반 차입금을 쓰는 부분이라서 요 뺀 게 일반 차입금 이자를 얘기하는 거고요. 요거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할 때 송금에 산입해야 한다. 어디가 틀렸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특정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자본화 강제죠. 근데 일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요. 자본화 선택이에요. 자본화를 할 수 있다. 라는 거죠. 자산의 취득 부대 비용으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이자 비용으로 단기 송금으로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선택하는 규정인데 지금 송금에 산입해야 한다 이렇게 끝났죠. 해야 한다와 할 수 있다는 엄연히 다른 표현이죠. 세법에서는 이게 되게 중요하죠. 해야 한다라는 것은 강제적으로 송금이어야 된다 이런 뜻이죠. 이게 아니거든요. 선택적 자본화다 보니까 자본화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단기 송금 이자 비용으로 그렇게 처리할 수도 있고 그런 개념이라서 요게 틀렸어요.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로 끝나야겠죠. 송금에 산입할 수 있다. 선택 규정입니다. 요거는 선택 규정이지 강제 규정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요게 틀린 지문이에요. 자, 넘어가죠. 19번 국세기본법 보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답은 2번. 요것도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였어요. 동그라미 2번에 국세청장은 국세기본법상 비밀 유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1억 원인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으나 체납된 국세가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불복 청구 중에 있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없다. 이게 고액 체납자 명당 공개 규정이죠. 그 명당 공개를 할 때 고액이라고 하면요. 얼마를 얘기하는 거죠? 고액은. 여기 틀린 지문인데 고액은 2억 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2억. 요거 1년 맞아요.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 원. 2억 원 이상인 그런 체납자 같은 경우에 명단을 공개할 수가 있어요. 챙피를 줘가지고 빨리 세금 내라. 그렇게 압박을 가할 수가 있다는 거죠. 나머지 문구는 다 맞는데 요게 틀렸습니다. 2억이에요. 요것도 자주 나오는 거라서 제가 수업 시간에 되게 강조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요거는 잘 맞추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쉬운 문제니까 넘어가죠. 20번 내국법인의 감가상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요 감가상각의 세무 조정, 시부인, 계산 그거에 대한 논리를 물어본 건데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았죠. 동그라미 1번이 답이죠. 법인이 손비로 계산한 감가상각비가 요 비용으로 계산했다는 거죠. 비용으로 회계 처리한 감가상각비가 2천만 원이고 상각 범위액이 2,400이라는 거죠.
요거 BTD를 했는데 여기 틀린 게 보시면 지금 장부상 잡은 게 2천만 원이에요. 100만 단위로 적을게요. 삼각 범위 요거 한도가 2,400이라는 거죠. 그럼 B에서 T를 빼면 마이너스가 나와요. 시임 부족액이 나왔다는 거죠. 그 차액에 해당하는 400만 원은 그 후 사업년도 삼각 부인에게 충당한다? 아니죠. 요건 세무조정이 있어요? 없어요? 세무조정이 없죠. 감가상각비는 결산조정사항이에요. 결산조정사항. 그래서 정기로부터 이후에 삼각 부인액 유보가 없으면요. 유보 잔액이 없으면 그때는 시임 부족액 이런 한도 미달액은 세무조정 없이 끝나요. 세무조정이 없다라는 것은 이게 유보라는 뜻이에요? 유보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유보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거를 뭐 이월시켜가지고 뭐 삼각 부인하고 이렇게 충당하고 막 퉁치고 이런 개념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게 삼각 부인액이면 반대로 가서 삼각 부인액이면 그때는 다르죠. 이게 장부상의 금액이 2,400이고 세법상의 금액이 2,000이라고 할게요. 그 400만 원만큼 플러스 금액이 나왔다라고 하면 이게 삼각 부인액이고 얘는 송금 불산이 유보를 할 겁니다. 그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송금 불산 유보한 거 유보니까 2월 되죠. 2월 시켜가지고 나중에 시임 부족액 한도 미달액이 발생하면 그 시임 부족액 범위 안에서 요 유보를 추인할 수가 있죠. 시임 부족액과 정기로부터 이월된 삼각 부인액, 유보 잔액 그 둘 중에 적은 금액을 송금산이 마이너스 유보하는 규정 아시죠? 요거는 이제 반대로 나왔을 때는 2월 돼가지고 시임 부족액 범위 안에서 송금 산입이 들어가지만 얘는 유보가 아니기 때문에 사후관리 규정이 없어요. 시임 부족액은 유보도 아니고 그냥 세무조정 없이 끝나는 부분이에요. 결산조정 사항이라서. 그래서 그거를 좀 물어본 거죠. 이것도 어렵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동그라미 1번이 틀렸고 나머지는 맞는 지문이니까 한번 반드시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죠. 수고 많으셨습니다.